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정리할까 하는데요. 조선주 먼저 챙겨볼까 합니다.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는 조선주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조선업이 죽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사실 지난 7년간 중국에게 밀려서 수주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던 우리 조선 업체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10월까지 기준으로 누적 수주액을 살펴봤더니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다시 우리가 조선업에서는 1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몰리고요. 확실히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 속에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를 한번 볼게요. 이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가 사실 이 여행 업체들에게는 성수기인데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섰죠. 특히 일본 쪽을 향하는 패키지 여행 수요도 많이 줄었고 등등 해서 이쪽에서의 적자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런 분석 속에 주가는 2% 넘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부품주들 최근 돌아가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모듈 수주 물량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ESS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이쪽으로도 매출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쯤 되면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주로 볼 수도 있겠어요. 파워로직스 7,640원입니다. 두산밥켓 보겠습니다. 수급을 열어보신다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연기금 쪽에서 최근 한 달간 딱 이틀만 제외하고 매일매일 삽니다. 두산밥켓 지금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두산밥켓이 미국 쪽에서 실적 잘 냈다는 분석입니다. 36,750원입니다. 제주항공이 17분기 연속해서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5,1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누그러지는 것일까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휠라코리아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46,450원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행진을 10거래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450원입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이고요. 일단 급락장 속에서도 좋은 실적, 시장 컨센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정상화가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볼까 하는데요. 3분기 일단 깜짝 실적. 그래도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어마어마해라는 평가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내년부터는 더 좋아진다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 이게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화공 플랜트 우리나라 흔히 애국가에 보시면은 이런 정유 시설이 이제 화공 플랜트라고 불리는데 이런 정유 시설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야지 자기들도 먹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사실 투자를 하고 설비를 증설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WTI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도 2월 달에 거의 $20 중반 찍고 나서 $76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사실 2017년도에 이게 유가가 우상향하면서 좀 안정화됐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화공 플랜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 괜찮겠다 지금 딱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들이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은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게 예상한 거랑은 다르게 이 정도면 8개 국가를 예외 인정해줬다?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어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은 조금 진정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63달러 선에서 좀 지지하면서 저는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황을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괜찮을 것이다. 내년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네, 보시는 좋아요. 것이고요.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찍고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뭐 한동안 뭐 의복주들 뭐 강세를 나타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휠라코리아가 최근까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대표님? 겨울이라서? 여러 가지 휠라코리아는 호재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아큐시네트 지분을 51%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골프공 점유율이 한 40%가 넘어가요.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이 타이틀리스트 그 제품들을 보시면은 골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아큐시네트가 그냥 단순히 제품만 잘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 회사거든요. 아큐시네트가. 근데 법인세가 원래 35%에서 21%까지 작년에 조정이 됐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뭐 두산밥켓이나 아니면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익을 많이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였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휠라코리아 자체의 브랜드 이거거든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휠라코리아의 신발을 엄청나게 많이 신고 다녀요. 네. 그 어글리 슈즈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거 원래-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어글리 슈즈. 그렇죠. 이름과는 다르게. 근데 저는 뭐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아, 원래 네네. 이거는 어글리 슈즈는 아닌데 휠라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상승한 게 이거 팬디랑 콜라보 팬디랑 콜라보한 거예요. 네. 사실 뭐 예전에 루이비통이나 슈프림하고 콜라보한 거를 네. 제외하고 봤을 때 휠라가 지금 깜짝 이탈리아의 놀랐어요. 명품 브랜드인 네. 팬디랑 콜라보를 했다고? 저도 솔직히 안 믿겼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나왔어요. 팔릴까요?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잘 팔려요. 그래서 오. 이게 사실 팔리면은 팬디한테도 좋지만은 휠라가 좋은 게 뭐냐면 브랜드 같이 이끌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 보시면은 그 휠라 후드티나 아니면 롱패딩이나 음.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려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이게 그 안타스포츠랑 조인트 벤처 설립해가지고 지금 휠라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 수수료 한 3% 정도 로열티를 받아요. 근데 중국 내에 보시면은 휠라 코리아 매장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 브랜드 가치가 네. 물론 지금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비교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사실 휠라가. 근데 네. 지금 주가로 판단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네, 사실. 근데 네. 시가총액으로 그럼에도- 봤을 때 한 2조 7천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 가치가 만약에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대표님 차트 좀 키워 주세요. 네, 지금 이게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저랬는데도 엄청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때가 30일 날이 좀 기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저때 크게 들더라고요. 출렁였을 때. 네. 네. 왜냐면은 네. 이게 휠라코리아가 이 브랜드 의복주는 사실 그거예요. 얼마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거든요. 이게 그냥 뭐 OEM이나 OEM 업체들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업체들은 사실 나이키의 외주를 받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는 한정적이에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정적인데 휠라코리아는 뭐 만약에 외주를 안 주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이게 이 회사 가치가 같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밀라노 이 패션 위크도 9월 달에 단독 진행했어요, 이게.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한두 단계가 아니고 정말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네, 아닌가. 네. 원래 휠라코리아 누가 알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추억의 브랜드였거든요. 그렇죠. 저희 세대에서는. 근데 이것이 어느덧 어린 그 젊은이들의 운동화 그리고 티의 로고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 세계적으로 트렌디한 브랜드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있고요.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네. 구간에 진짜 부담스러운 구간이어서 한 번에 막 매수하셔라 이 입장은 아니에요. 네네네. 만약에 여기서 47,000원에서 5% 정도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뭐 8% 정도 비중을 정말 이게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왜냐면은 여기서 30일처럼 단기 급락 나왔다? 근데 반등할 수 있죠. 근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게 안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정말 비중을 조금씩 담아 가시는 부분으로 네,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안에 단서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눌림 나올 때마다 관심을 조금씩 한번 줘보시죠. 휠라코리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볼까요?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요즘 이 소식 잇따라요. 제주항공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 판단에 이슈 하나 잡혔고 실적 괜찮았고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 정도면? 근데 제주항공은 독보적인 LCC 업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오늘 네, 대표님 넥타이는 타이도 노리고 지금 제주항공 아니, 직원스러워요. 노리고 나온 건 네. 아닌데요. 일단은 제주항공은 독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국제선 탑승객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제주항공이 한 8%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기타 LCC 전체로 합쳤을 때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2018년도 반기 보고서 기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데이터가 이 한국공항공사 데이터인데 네. 물론 뭐 이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은 대한항공이 물론 가장 많죠. 국제항공사니까.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 그다음에 뭐 외항사, 그다음에 뭐 LCC에서 이제 기준이 나뉘는 건데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기타 LCC가 한 20% 정도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진에어라든지 뭐 티웨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에어아시아라든지 여러 뭐 네. 외항사로 취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LCC 중에서는 독보적인데 8% 정도 차지하는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워낙 제주항공이 투자를 잘했어요, 이게. 왜 투자를 잘했냐면은 제주항공이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 반기 보고서 기준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B737 보잉에서 만든 737-800 항공기가 한 34대 임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737 기종인데 이게 최대 항속 거리가 한 5,200km예요. 근데 이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한 말레이시아 정도? 이 정도인데 네. 이거를 도입한 이유가 나는 일본하고 동남아만 집중하겠다라고 회사 차원에서는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뭐 600이나 다른 뭐 더 항속거리가 긴 항공사를 리스했을 때는 뭐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을 분명히 했겠죠. 근데 네. 제주항공 노선 찾아보시면은 유럽이나 미주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동남아나 뭐 일본 쪽인데 투자를 정말 잘했어요. 왜냐면은 동남아랑 일본의 여행객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거의 작년에는 일본은 세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100% 성장했어요. 근데 동남아도 두 자릿수 성장하고 물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태풍하고 지진 때문에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네. 이것도 거의 지금은 지나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랑 일본을 잘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50%가 올라도 영업이익이 한 6%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선방을 했다는 거. 다른 이제 회사들은 거의 실적 타격이 어마어마한데 제주항공은 투자 잘하고 알짜배기 노선 잘 갖고 있고 거기서 집중 투자, 성장하는 부분만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세가 많이 됐다는 거죠. 비용 선방이. 그래서 제주항공은 저는 정말 뭐 지금 구간에서 되게 좋아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점수가 후하신데요? 네. 이런 분이 아닌데. 예.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마지막 두산마켓 보겠습니다. 수급이 여기는 또 기관 쪽의 수급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좀 긍정적인 뷰들이 제법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종목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은 이거 두산마켓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게 지금은 좀 요거는 아닌 것 글쎄요. 예. 네. 왜냐면은 원래 이게 두산마켓이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미주 지역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이 매출 비중이 한 7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두산마켓은 이제 소형 굴착기나 아니면 소형 건설 기계예요. 근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이 있잖아요. 포크레인도 우리나라도 뭐 두산마켓 있지만은 그 소형 굴착기나 그 부분들인데 그만큼 주택 가격에 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1.5조 달러짜리 이제 인프라 투자를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간 선거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만한 있죠.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프라 건설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삼각켓이 만약에 하원이 공화당까지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거 두삼각켓 굉장히 괜찮다. 네, 왜냐하면 네, 네. 트럼프는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택 거래가 더 활성화될 텐데 하원이 만약에 예산에 제동 걸 경우에는 이 두삼각켓도 조금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네, 네.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은 일단은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글쎄요로 챙겨보고요. 만약에 그러면 내일 결과가 그래도 두산마켓 쪽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눈여겨봐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차지를 해야 왜요? 되는데 매번 예측대로 안 되던데. 아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저는 의견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네.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두산마켓은 일단은 예상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좋아요. 글쎄요. 우리 소중한 돈을 안전빵인 곳으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돌려봅니다. 일단 좋아요 3개 종목이 주셨는데요. 네네. 내일장에서도 더 이거는 좀 봐야 돼라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탑픽으로 꼽아서 좀 가져가시면 그래요? 좋지 않을까. 의외로 저는 휠라코리아에 손들어 주실 줄 알았죠. 휠라코리아도 물론 괜찮기는 한데요. 일단 내일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18,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보고요.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살피러 가야죠.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호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추가로 이 상승폭도 키워냅니다. 2090선 다시 한번 돌파를 해냈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1% 이상 내리기도 했지만 저가 대비 만회하면서 0.17% 하락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690선 차수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씩 힘을 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 우위 전환에서였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0.5% 상승하면서 4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SK하이닉스 낙폭을 키우면서 0.28%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0.11%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하지만 0.21%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추가로 낙폭을 키웠는데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수준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이 설비 증설로 인한 기대감에서일까요? 오늘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고 3.42% 강세를 보이면서 72,500원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라젠 장중 반락하더니 2.86%까지 내려와 있고 HLB도 장중 반락하더니 1.28% 하락한 92,400원에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월 6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 혼조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장중 일제 파란불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47% 오른 2086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였죠. 0.08%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69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에 나서
나서면서 증시에 보탬이 됐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 1953억 원을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외국인 1,200억 원 넘게, 기관은 8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사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이틀째 매도로 포지션을 유지했는데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또 기관이 1,15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사자를 외치면서 2,000억 원 넘는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무역전쟁 우려감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철강 금속 업종이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세아 제강지주가 5.34%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종목도 3에서 4%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의약품주도 상승했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편차가 나타났고 유한양행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8.23%의 오름세를, 휴텍수주의 임상 3상 종료 소식에 효온스글로벌이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보톡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6.58%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